그 호남 지역 큰 표 차이로 패배한 뒤에 그 정청래 후보가 말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항상 호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이제 AI 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그 일반 여론조사가 남긴 남았지만은 정청래 후보가 패한다면은 정치인 정청래로서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려워지겠죠. 그 본인도 어찌 보면 이번 승부가 정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승부였던 것이고 예.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갖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래지 않을까요? 회색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냥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야당의 두 거목으로서 있을 때만큼의 예. 그런 정치적 무게감을 기대하기는 그건 어렵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예.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가 잊혀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김진표 같은 분들 뭐 당대표 나섰지만은 예. 나중에 사람들이 당대표 나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래요? 네. 그 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나도 다르게 봐. 네, 그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인에게 불리할 때,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서사.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서사겠죠. 근데 이번에 패했지만 보여준 모습이 저는 TV 토론회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굉장히 품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총질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본인이 좀 어려움을 겪고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번에 생긴 팬층들과 그 당심들이 있기 때문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당장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예. 그런 다른 힘을 가진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게 작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저기를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들의 지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의원들이 받쳐줘야지 이게 힘을 갖고 쭉 가는데 그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청래 후보가 중간에 언제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본인이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 뉴 이재명과 반대의 세력으로 불리고 있는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의 본인이 어떤 선봉장 아이콘, 정확한 단어 생각 안 나는데 아이콘 같은 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든가 방송에서 봤든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걸 얻은 사람은 우리 김민석이 아니고 정청래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은 그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마음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정청래 후보가 당원들로부터 뭔가 이게 연민을 넘어서는 어떤 진한 동지애 같은 거를 불러일으킨 면이 있는데 그 좀 있긴 있지. 예. 우리가 언더독 뭐 의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은 네네. 하여튼 좀 불쌍하긴 불쌍했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생각보다 표가 안 나오니까 예. 사실은 호남에서 어느 정도 쫙 붙었으면 그게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고향인 충청도에서도 1등을 못 하고 예. 호남에서도 본인이 사실은 호남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인 편이었거든요. 그 전부터. 특히 전북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결국은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당원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쨌거나 호남과 수도권에서 본인이 입지를 탄탄히 해야지 예. 정치적으로 특정한 어떤 힘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텐데 예. 의원들도 없지. 저 확실한 지역
지지 기반이 없지 이렇게 되면 갈수록 상대가 말하자면 정청래 후보의 어떤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기는 쉽다고 생각할 것 같고. 아, 쉽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던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가 불쌍해서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정도로 일방적인 기울어진 그 링에서 싸웠을 때 이 정도의 지지 특히나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거의 비슷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런 면에서요.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뭐 정청래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이 정도로 여론이나 특히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이었지. 일방적인데 예. 이 그라운드에서도 이 정도로 낸 거면 예.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뭐 지선에서의 그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으면 더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대단히 높은 생각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긴 좀 아깝다 뭐 그런 생각도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어떤 지지를 그렇죠. 더 확산하고 키워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점점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도 그러니까 호남에서 대승 거둔 뒤에 그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정권 재창출도 판을 만들겠습니다. 김민석이 판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당의 미래 역량 모두가 역할을 갖고 뛰게 하는 올스타 메가 탕평을 할 것입니다. 화학과 연대, 영희과 확장, 구조적 다수의 판을 만들고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꼭 저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메가 탕평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 구조적 다수의 판을 만들어서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정치인 김민석의 미래는 그 탄탄대로 이제 꽃길만 열린 건가?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김민석 두 분 다 지금이 피크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받고 예. 역량을 발휘하는 상황은. 왜냐하면 이런 걸로 따지면 예. 현실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기반이 좀 생각보다 없더라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쭉 이걸 끌고 갈 만한 기반이 없다라는 게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는 이번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 너무나 좀 실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당장 지금 화합과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화합과 연대라는 게 당내에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정청래 후보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과의 화합, 조국혁 신당과의 화합,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라나? 그게 걱정이죠. 힘들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요. 예. 지금 당장 서울시장 선거부터 해가지고 예. 있고 지금 그래서 본인도 총선과 대선까지라고 해서 선거 발언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누가 되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뭐 구조적 다수를 만드시든 어쩌시든 간에 개혁 의제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언론 개혁, 뭐 사법 개혁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원래부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개혁하려고 했던 것들 보면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고 남북관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회에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민주당이 오랫동안 민주진보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것이 4년 되고 8년 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 분이 민주당이 180석이고 190석이고 그다음에 200석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보여줬던 게 좀 조마조마했던 것이 리더십에는 덕치라는 게 있거든요. 덕치. 예, 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장 당대표가 되면 본인하고 굉장히 대적했던 당원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어떠한 인선을 할 것이며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덕치 부분이 보완되면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왔던 본인의 리더십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호시기에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본인의 정치 인생은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뭐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지금부터가 본인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꼽힐 거냐가 이번 한 6개월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지금 대선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덕치 그거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러면은?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죠. 당장 인선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탕평 아까 메가 탕평 보이겠는데 당장 그러면 그 정청래를 어떻게 정청래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를 어떻게 그러면은 할까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되게 예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척할 겁니다. 그 동안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지금 또 뭐랄까 그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이제 화합과 연대 큰 판을 만들겠다는데 예. 그 바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내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당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연대하고 이런 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장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청와대하고 얼마나 호흡을 맞출 것인가 예. 그걸 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 지지 기반이 이 본인의 독자적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해왔거든요 여태. 독자적 지지 기반이 약하다. 예, 김민석의. 김민석의 표가 김민석이 좋아서 찍어준 거냐, 예. 대통령을 생각해서 찍어준 거냐, 요걸 생각해 보면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찍어준 사람들이 그렇겠지. 훨씬 많은 거죠.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면 본인은 예. 그거에 의지해야지만 예. 내 어떤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넓어지거나 예. 앞으로 내가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 예. 필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벌써 이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뭔가 비토 정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받아 안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그렇죠. 지지층이 완전히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완전히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지층은 어떻게 그러면은? 글쎄, 그게 문제죠. 당장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소위 진보 채널이라고 하는 유튜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레거시 미디어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지지층의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화합하는데 우리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할까요? 내가 뭐라 그랬냐? 어? 우리가 맞지 않냐? 꼴 좋다. 아니 뭐 꼴좋다까지는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고 예. 소위 친노 친문 세력은 이걸로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 거다. 예.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집단이라면 예. 그러면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당대표 되신 분이나 뭐 청와대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제 당대표 선거 이제 전당대회 끝났다고 그 얘기를 하면 그럼 마음 상한 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풀어야지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걸리지.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볼 때도 지금까지 그 뭐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불리던 분들 스피커들이나 그런 언론에서 했던 행태들이 조롱하고 예. 혐오 발언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태도를 계속 이제 승자라고 그런 태도를 계속하고 한다면은 저는 벌써 저도 사실 이번에 휴가 가서 몽골 가서 별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별로 몽골로 망명할라. 네, 별로 이렇게 그리고 벌써부터 다른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서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인데. 협력을 하고 서로 간에 이 좋은 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 과제를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대표도 정해졌고 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이 개혁 과제들 해나가자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새로 되는 지도부가 메시지를 어떻게 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시지. 예. 메시지.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가 더 마음에 있는 거는 다들 아시긴 아시더라고 그런데. 알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내일 오늘 이제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그러면은 응원할 생각이면 응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가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조금 민주당스럽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한테 외면받았었고 요즘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 금융 정책도 그렇고 예, 세금도 제가 그렇고. 봤을 때는 이거는 민주당스럽지 않은데 왜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하지? 네. 이게 좀 바뀌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개혁, 억강부역 통해서 대동세상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거기에 열광했던 거잖아요. 진짜 이번에는 그런 세상 올 거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새로운 당대표가 김민석 당대표가 돼서 계속 나간다면 누구보다도 저는 박수 칠 거예요. 정청래는 알아서 이제 혼자 이제 그 백의종군에서 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크고 나중에 한번 그 끝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박수 칠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 지금 같은 민주당의 정책으로 계속 간다면 제가 계속 박수 치고 응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제 성격에. 저는 그러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내놓은 새로운 민주당의 메시지. 그럼요. 그렇게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 말하자면 가늠자가 될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뭘 화합을 하고 탕평을 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청래 후보 쪽에 저 시킬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의원들이 정청래 지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중에 무슨 한두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을 주겠습니까? 뭐 정책의장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점들이나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민주 진영의 본진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급적 잘 되기를 기대하고 어떻게든 좀 힘을 합쳐서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처음 당선됐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과연 저 김민석 지도부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너무 많이 식은 게 식어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되살릴 방법은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비판해왔던 지점들 있잖아. 왜 전당대회에서 그 엉뚱한 분열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판을 흐트렸느냐. 그 다음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왜 간명하게 답하지 못하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결국은 거짓말로 보이는 얘기를 했느냐. 예. 그게 쉽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더라도 잡는 쪽이 흔쾌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걱정인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어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하고 강한 지도부 여러분을 믿습니다. 대통령 말 중에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다. 좋은 말씀인데 저 말씀을 좀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 오늘 하시는 것보다 이미 지금 반명의 개념이 뭔지 이런 걸 지금 규정해놓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뭐 아직 된 건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아직 그러니까 좀 될 되긴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건지 그럼 갑자기 이제 유시민 작가를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합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죄송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요? 아니 잘못 생각까지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어쨌든 레드 팀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도 어차피 레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용. 저쪽하고도 이렇게 같이 골프 치고 포용하는데 네. 이쪽하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뭐 진짜 반명도 아니고 그런 제스처나 그런 움직임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아도 까면 안 되지만 너도 보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잘해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바꿔라. 예. 이렇게 만나서 제가 제안을 받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김민석 당대표가 되신 분을 만났다. 예. 뭐 박선원 최고위원을 만났다. 그러면은 제가 아유 너무 애쓰셨고 예.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이 당원들 마음을 많이 움직인 것 같고 그 신천지 걱정했던 게 먹혀서 당원들의 표만으로 이게 잘 됐고 예. 당원들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제 반명이라는 소리 안 듣게 다 잘 이렇게 생각을 모아가실 것 같고 화합할 것 같다라는 말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만나면은 그 소리를 왜 했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 지금 그게 얻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간의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얘기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없는 얘기인 것처럼 하고 갈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나는 다른 얘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연락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었을 때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뭐 선거 때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실수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뭐랄까 사과를 할 건 사과하고 진실을 밝힐 건 밝히고 하면서 정리하겠다.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멀리 갔어요. 여기는 전화 안 올 것 같고 그럼 일단 그 시도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긴 쪽에서 그 손을 먼저 내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그게 보거든요. 되게 중요한. 네. 그 손을 먼저 내미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하는데. 예. 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라고 예.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내란 거치면서 거의 자멸 상태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 거의 지금 1년 채우게 생겼고 예. 임기도 그리고 자멸 상태인데 그렇게 되자마자 민주당이 적수가 없자마자 이렇게 상황이 엄청난 국민들이 보시기엔 내분이 생긴 게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민주당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느냐. 네. 저는 정말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내부에서 활발하게 되고 그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처럼 무슨 비판만 하면은 의견만 내면 반명이냐? 네. 너 뭐 유시민인지 이재명인지 선택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로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친다는 것은 지도부에서 진짜로 반대편 지금까지 싸워왔던 편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그거를 인사로 보여주고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 그게 지금 저는 민주당이 살 길이다라고 봅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말씀처럼 무슨 얘기만 하면 반명이냐 하는 게 일종의 당내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될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카톡방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왜 이게 후보 지지자들 모임들이 막 이렇게 카톡방에 불러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와 이거는 뭐 윤석열이를 욕할 때도 그렇게까지 욕했나 싶을 정도로 하던데 그 마음이 그분들도 바뀌실까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어떤 이 워낙 격렬했으니까 너는 반명이야. 왜 그 대통령을 끌어들였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너는 반명이야라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고 취재해온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유시민 작가가 말을 한다고 해서 최광욱이 말을 한다고 해서 넌 그런 말 하지도 말아야 돼. 넌 무조건 그래서 반명인 거야. 반 이재명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냥 말을 안 하느니 그냥 반명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반명 선언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몰아가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너 그러니까 반명 소리 안 들으려면 입을 닫고 있어라고 하면은 제가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강욱이 입을 닫고 있겠어? 조수진이 입을 닫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풀어내셔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지금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근데 이게 풀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예. 저는 약간 지금 의문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그런 뭐 평론가든 언론 지형이든을 부추겼다고까지는 그렇지만 그냥 놔뒀던 것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전당대회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총선 이후에 어떠한 뭐 이 진짜 뭐 구조적 다수를 바라보는 어떠한 구조적인 목적이 거기까지가 시기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그러한 여론들 반대 여론을 누르고 비판 세력으로 몰고 반명이라고 해서 잠재우는 것들이 이 작업이 계속 필요하냐. 저는 사실은 거기에 달렸을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뭐 말 나왔던 그 개헌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조적 다수를 통한 정계 개편이
이런 것까지 지금 쭉 연결이 되는 그 진행 선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인가?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놔두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까지의 당을 어떻게든 당정 관계를 정립을 해서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권을 쥐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죠. 중단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뒤에도 뭔가 이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궁금해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나. 없던 현상이 생겼으니까. 지지자들이 이미 개헌을 통해서 뭐 심지어 내각제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그냥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걱정돼요. 그게. 그런 말을 예전에 하면은 우리 진영 내에서 당신 정신 나갔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상당 부분들이 나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각각의 분석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려서 빠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중도층이 지금 정책 실패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서서 빠지는 거다. 두 가지 대립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분석하는 것도. 근데 중도층이 돌아서서 빠지는 문제를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성과를 내서 다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시간이 걸릴 문제고 그러면은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일을 옹호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할 적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당신이 마음을 모아줘야 돼. 이렇게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그 설명을 해줄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나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은 다른 흑심 없이 진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해야지 이게 확신 있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니 그럼 그 부분이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그 김태호하고 이제 골프 치면서 이제 개헌 논의했다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분권형 대통령제 뭐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내각제니 뭐 이원 집정제니 뭐 이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X에 그 해명글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거 잘못된 이해다라고 저렇게 마지막에 올렸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어쨌든 개헌에 대한 필요성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좀 약간 좀 의외라서 그런 거고 그런데 어쨌든 쭉 길게 X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진짜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예 워낙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걸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걸까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익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당연한 거를 굳이 언급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던데 당연한 거면 빨리 얘기를 해서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저도 동의하고요. 당연히 언급을 하면은 불씨가 가라앉을 텐데 언급이 없는 게 좀 의아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를 쭉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동력으로 쓸 때쯤에 나의 연임하고는 아무 난 그런 개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걸 하나의 카드로 쓰려고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들 있더라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진짜 동력이 되는 국민들이 고개가 갸우뚱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해결을 밝힌다고 해서 뭐 그게 동력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헌법 규정상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개헌을 했다가는 그 개헌이 그러면은 그 효력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긴 글을 개헌에 대해서 쓸 때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개헌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개헌을 하면 된다. 그리고 헌재에다가 판단을 맡기면 된다.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물론 국민적인 저항이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렇죠. 마지막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게 과연 되겠나 현실적으로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5시 이재석하고도 잠깐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대통령이 말을 안 하지? 그 부분에서 저렇게 엑셀 길게 글을 쓰면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건데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건데 왜 말을 안 할까? 미스테리입니다. 걱정이네요. 아니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 예. 진짜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만약 대통령도 그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예. 자, 당대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 얘기 한번 하려고. 지금 당대표가 지금 이렇게 당대표 투표가 이번에 이렇게 막 좀 격렬했던 이유가 어쨌든 당대표가 공천권을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정권을 그렇죠. 휘두를 수 있게 정말 네. 제왕적 당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루트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지. 대표에서 총선에서 이 추천권, 공천권을 가지고서 이제 개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죠. 예. 그래서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 네. 저걸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약간 좀 변형된 어쨌든 당 공천권을 네. 당 대표가 갖는 게 아니고 국민과 당원한테 넘겨주는 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가 당 대표는 손 떼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 대표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렇죠. 저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저거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다마는 지금 당 대표 그 제도의 어쨌든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그 당이 그냥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은 저건 한번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저것도? 그러니까 이번 당권 경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네. 저 공천권 가지고 저렇게까지 싸울 일이냐라는 어떤 탄식 때문에 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게 이제 저대로 이상적으로 구현이 되면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적으로 구현이 될 것인가? 예. 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건 지방선거 때건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면 예. 지금도 위에서 낙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략공천 지역이 아닌 이상 호남은 전략공천이 또 없기도 합니다. 예. 하면 난리 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경선을 붙이면 저게 그 물갈이가 그러면 호남의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느냐?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조직력을 가진 사람이 예.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뭐 당원 모집 과정이나 뭐 전화 부대를 돌리거나 무슨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된 거다라는 뒷말이 꼭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오히려 호남에서는 무슨 저기 공론조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아니면 그 공천 배심원제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이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손에 맡기니까 그야말로 정치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장난쳐가지고 한쪽에 몰아주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불식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면 저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때도 비슷한 거잖아요. 누가 뭐 줄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는데 결국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직 돌리면은 또 표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호남이 그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과연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먼저 저걸 한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던데 최영도 의원이 그러니까 깃발을 들었더라고요. 예. 네.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원하는 예. 정당이 참여해서 동시 경선을 하자 이런 예. 의견을 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하는 정당들은 참여해서 저것도 또 어차피 선관위가 주관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선관위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는 뭐 당장 내오는 총선에서 저게 국민의힘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부분은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저걸 갖다가 만약 예를 들어 치고 나가면은 나는 찬성입니다. 네. 나는 찬성입니다. 지금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호남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체제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나아지는 면은 있겠죠. 예. 그것도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또 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라서 현실성이 있는가 이게 조금 의문인데 약간 만약에 저도 일부 도입 저도 이거 과문해서 잘 모르는데요. 일부 도입 함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기 투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예. 그냥 투표로 뽑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TV 쇼에 많이 나오는 유명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돼서 전문직하고 상관없이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검찰로서의 권한 자체를 인기에 영합해서 예. 자기 인기가 유지될 것 같으면 기소를 예.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예.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양날의 칼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선되시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농담이고 인기가 TV에 어쨌든 많이 나와 불러주고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바르기 때문에 그 언론이나 채널에서도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꼭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거기 그 채널에서 많이 불러주고 저는 그게 일종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일종의 간접적인 검증이 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런 거 아닌가? 검증이 돼서 그렇게 예전에 언론에서 많이 그렇구나. 나왔을까요? 어. 참 언론의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방에 무너지네. 저기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면은 정치 신인이 도전해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겠구나. 네. 아무래도 중진들이 유리할 거고 예. 알려진 사람들이 그런 게 가장 큰 결점이죠. 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긴 하겠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서미여 의원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까? 못 나오죠. 아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게 그 요즘 뭐 계속 뉴스에 나와서 한번 좀 그 의견을 물어본 거고 한동훈 의원 잠깐 좀 다뤄보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당원 게시판 사건에 지금 연루돼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제 수사 중이잖아요, 경찰이. 네. 근데 지난주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이게 1년 9개월 만에 강제 수사 돌입한 건데 장동혁 지도부가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압수수색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이거 재밌어졌어 지금.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협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지지 기반은 저기 극우 아스팔트 윤호개인 세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당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예. 당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뭐 누구보다도 싫은 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걸 우리가 저기 전당대회 신경 팔려 있는 사이에 장동혁이 저걸 협조해가지고 저랬다고 하는 거는 그때 끝장을 보겠다. 장동혁이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저게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자다. 내가 저 범죄를 그렇지. 놔두고 어떻게 그렇지. 봤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도 예. 저거를 열어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원 게시판 사태를 알리는 것이 본인한테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을 한 것 같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저거는 점입 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 너무 속이 빤히 보여가지고 약간 좀 약간 서버를 열어준다고 수사하는데 보통은 결사적으로 막지 않나요? 보통은 글쎄요. 우리 물론 영장에 있는 것만 가져가겠지만 못 준다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막 스크럼 짜고 열심히 쇼 했었잖아요. 맞아요. 슬며시 열어준 거잖아 지금 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 유력 대권 주자잖아요. 예.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근데 두 명 다 어쨌거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예.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 그 서버가 사실 가장 핵심은 그때 한동훈 가족들이 썼다는 그 게시 글들이 어디서 썼느냐 그 IP 주소가 나오잖아요. 서버 관리업체는 그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그렇죠. 장동혁 대표도 모를까 생각은 드는데 만약 IP 주소가
그 가족들의 뭐 집이나 뭐 이런 데서 IP가 잡히면은 그건 모르겠으나 만약에 IP 주소가 의원회관이다. 만약에 예. 그리고 아무 전혀 엉뚱한 장소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거지. 문제가 되죠. 댓글 공작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가족들은 아이디를 빌려준 것에 그렇지. 불과하고 명의 도용 예. 당한 것에 예. 불과하고 예. 다른 세력이 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 핵심은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이는 망하는 거죠. 국회 IP로 나오면 시켜서 다 조직적으로 한 거고 집에서 다 한 걸로 되면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도 이왕 망할 거는 뒷부분이 좀 덜 망할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좀 창피하고 말지만 그렇지. 앞부분으로 가면은 뒷부분이 훨씬 나아 이게 그거는. 수사받아야 어. 돼요. 뒷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중점적으로 해명한 건 뒷부분이었는데 그렇지. 그냥 기사를 어, 어. 인용했을 뿐이라느니 어, 어. 무슨 이랬었는데 저는 뒷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그 지도부가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게 해준 게 자, 봐라, 니들이 뒤져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을지 아니면은 뭐가 있어서?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동혁이 자신이 있으니까 저게 하지 않았겠어요. 장동혁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신? 이미 한번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봤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안 봤을 리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거 하면은 여는 순간 한동훈은 그냥 폭망한다. 끝난다. 예. 어. 그래야지 저게 가능하지. 저게 열었는데 보니까 한동훈이 억울하더라 그러면 장동혁은 장동혁한테 화살로 들어가지. 완전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당원의 정보가 아닌 이상. 당원들 정보를 갖다 경찰에 지금 다 그렇죠. 보게 넘겨주고. 해줬다는 거야. 자기 살기 위해서 어. 다 넘겨줬는데 보니까 한동훈이 억울해. 그러면 어. 장동혁 내 생각이 딱 그거였는데 저거 그런 생각이. 장동혁 다 끝나는 어. 건데 왜 시간이 한참 갔는데 장동혁이 저거를 안 보고 그냥 있었을까요? 아유, 네, 그럴 말도 안 되지. 리가 나 같아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럼요. 야,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의원회관에서 무더기로 IP가 나와서 거기서 작업한 걸로 드러난다 이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는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저게 그 TV 토론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랬더니 한동훈 그때 후보는 당시의 후보는 명의동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직접 썼다. 네. 이 얘기인 명의도용 한 건 없었다. 그 부분이 이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로요. 그렇죠. TV 만약에 토론에서. 저게 명예동이 있었다고 확인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이 뭐 건진법사 몰랐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발언들 그렇지. 비슷하죠. 본인 명의도용 없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이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 그래서 아유 흥미진진해. 그래서 내가 요거 한번 좀 꼭 그 좀 두 분의 의견을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다시 화합하려면은 저런 부분에 관심을 주로 가지시고 좀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데 지지자분들이 저도 원래 그래서 한동훈이나 뭐 이진숙 이런 사람들 그 뭐 뉴스에 나오긴 나오잖아요. 이건 아예 의도적으로 안 다룹니다. 근데 다룰 필요도 없고 다뤄주는 게 저 사람들한테 어쨌든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 뭐 있을 수가 있겠나. 그런데 나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게끔 해주는 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 부분만큼은 좀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유력 국민의힘의 주자 두 명이 다 사법부 쪽으로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도 있겠네요. 뭐 아직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뭐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안 해주던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열어준 거는 그 위험 부담을 당 대표로서의 지금 안 그래도 간당간당한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선 그래 경찰이 들어와서 압수해 이렇게 열어줬다는 거는 1년 9개월이 됐다는데 저거 초반에 지금 제 기억이 좀 어렴풋한데 저거를 추적해 보니까 뭐 강남 어디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모르겠네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어디면 어쨌든 한동훈 그 본인 집이 그 타워팰리스 아니었었어요? 강남에? 그러니까 그 언저리였다라는 말이 그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그때 한참 왜 공격했었잖아요. 예. 반한동훈파에서 매일매일 예. 집회도 하고 예.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누가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아니야 한동훈 반대파에서 한동훈 반대파에서 너네 집 주소 근처에서 다 했던데 아니란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안 거예요? 그 뭐 IP라든지 이런 거를?
그 서버 관리 업체에서 알아봤겠지 뭐. 알아봤는지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고 제가 그 기사를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갖고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지금 어쨌든 그 공소청 전환까지 딱 46일 남았거든요 이제. 야, 46일 남았는데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매불쇼에서 김영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김영민 시간은 없지만은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배치될 수 있게 정부가 좀 신속하게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는 안 보낼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그것을 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공소청법에 이미 부칙에 넣어뒀습니다. 정부가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거조항 네. 넣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 자막이 잘못 달렸네. 공수처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인데. 공수처법이라고 됐어요. 예, 자막이 공수처법이라고 달려서. 내 눈으로 잘못된 것만 계속 감시하고 있었네. 공소청법입니다. 네. 자, 어쨌든 법무부가 저 인력 재배치뿐만이 아니고 청사도 지금 예. 일단 공소청 청사를 기존 검찰청 건물 그대로 쓰고 간판만 이제 좀 일단 바꾸자 이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도 되는 건가? 그래도 근데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비싼 건물에 인원이 줄어드는데 그걸 왜 그대로 씁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인력 재배치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오는 뉴스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법무부가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동안에는 법무부는 별일을 안 하고 행안부는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더라라는 거긴 하고 있죠 말이 지금. 있었는데 제가 또 물어보니까 행안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중수청 건물들 건물. 다 임대했다 뭐 얘기했다고 수원만 빼고 다 그랬잖아요. 했다고 마련해놨다고 계약했다고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그 구속 피의자를 이제 수사를 하게 되잖아. 예. 그러면 구속 피의자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 그러니까 구치소에 둘 것인가, 경찰서 유치장에 둘 것인가, 중수청에 구치감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받으러 올 때 버스 타고 오면은 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검찰 같으면은 그 네. 피해자들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간 건물 임대하면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없죠. 그래서 이제 버스가 들어가는 건물을 얻어라 지하로. 지하에 버스가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잖아. 높이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그런 데가 아니라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마당에다 버스 세워놓고 거기서 지금 포수줄 묶인 사람들이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이게 지금 모양이 나올 게 생겼대. 근데 누가 그냥 칸막이 치고 공쿠리 한번 치면 되는 거 아닌가? 맨 처음에 지상에? 저기 그 봉수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 과천 청사에 들어가니까 다 보여가지고 왜 예. 그거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게 취재하는 사람들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그런 거 있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전부터 꼼꼼하게 대비하고 준비한 흔적이 없다 지금. 이게 다 더 예상됐던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건물도 날짜는 안 40 몇일밖에 안 남았고 결국 개문발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공소청 문제는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 저게 의지를 가지고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 인력이 필요 없으니 이 역량 있는 사람들을 국가를 위해서도 예를 들면 중수청에 보내가지고 조금 더 우대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김영민 의원 얘기처럼 일체 말씀을 안 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을 그러면 법무부나 지금 검찰 특히 뭐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기사 나오는 거로 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예. 근데 법무부하고 검찰은 일체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보단 난데 행안부도 디테일이 그렇게 다 갖춰진 건 아니다. 그럼 법무부나 검찰 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까지도 좀 이렇게 이제 46일 남았는데 나오는 그 배경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공무원 조직이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고요? 왜 안 해? 컨트롤 타워가 일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그거 벌써- 해야 되는 데가 원래 민정수석실이고 예. 그 다음에 총리실 TF를 만들 때도 저는 그거 하려고 만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원래 그거 하는 목적이 그거지. 그러니까 총리실 그거여야 TF가.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거 했잖아 엉뚱한 거 무슨 예. 수사사법관이 어떻고 뭐 예. 그러니까 봉욱수석 때문에 이게 지금 한 3-4개월 지연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내부에서는 공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 지시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46일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라. 이거는 정광석화 같이 빨리빨리 해서 그 말을 다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매일매일 보고해라. 당연한- 네, 46일 네, 남았는데 지금 큰일 난다. 수사 공백 생긴다. 국민들 피해 생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건 의지를 갖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가기로 했으면은 그렇죠. 왜 안 하고 있느냐? 지시를 해야 되는데 뭐 형사소송법 이제는 읽어 보셨겠지 이제는. 안 읽어봤나? 하여튼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지시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국민들만 피해 봅니다. 공백 생기면. 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누가 반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 계속 해줘야 됩니다. 우리라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 반명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지. 네. 네, 정확하지. 반명이 뭐하러 얘기해? 그냥 망하게 놔두면 되는 거지. 같이 쭉 가요. 이 길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그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유, 필요합니다. 니들 뭐 하고 있냐? 예, 예. 법무부 장관 안 하겠다고 하면 빨리 그럼 바꾸든가. 자, 요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수진 변호사,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